청와대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비서실장 인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특보단도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 중동 순방에 나섰는데요. 여론의 흐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대통령 지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와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35.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갤럽에서 3%포인트가량 상승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때는 설 연휴 기간에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2주 전과 비교하면 상승했다는 것이고요. 저희도 2주 전에 비하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비하면 소폭 하락했고요. 일간으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비서실장 인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좀 하락선을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당 지지율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요일 날 네, 비서실장 인선하는 날. 인선이 좀 생각보다 늦어졌죠.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조금 실망감이 반영이 돼서 좀 하락하다가 금요일 날은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간 집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임 이병기 비서실장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예상치 못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가장 큰 이유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국정원장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국정원장을 짧은 임기를 끝내고 다시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해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인력 풀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비판도 예상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넓은 인재풀에서 선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적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까지 소폭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국면이거든요. 일종의 지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점을 마치 대선 직전의 국면, 마치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임기 3년 차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심리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비서실장을 인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임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과는 좀 다른 역할을 기대를 하고 첫 회의도 공개를 하고요. 좀 많은 그 관심을 좀 모을 것 같은데 어떤 비서실장의 영향을 기대가 됩니까? 일단 출신 자체가 다르죠. 김기춘 실장은 검찰 출신이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검사 출신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외교관 출신인 이번 그 인선에 대해서는 향후의 남북 관계라든지 또 한일 관계, 집권 3년 차에 가장 중점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죠. 외교 안보 분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일단 또 잠시 후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이 당과의 또 가교 역할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분이죠. 김기춘 실장과 비교하면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고 국정원장이긴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비서실장 그런 얘기했죠. 주목받는 것 자체가 비서실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비정상적인 것이고 내각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조용한 그런 실무형으로 아마 비서실장 업무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제가 분석을 드릴 때 대선 국면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에서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이병기 비서실장, 신임 비서실장의 일성도 대통령이 부각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성과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선 때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 아니겠습니까? 주변 인사가 부각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비서실장 고유의 업무인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청와대의 조직을 추스리고 인사위원장이거든요. 앞으로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 검증의 잣대를 제대로 들이대는 그런 비서실장, 그리고 아울러 대통령의 미션도 좀 수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부 차관의 발언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관계가 꼬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외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병기 비서실장이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일종의 미션, 파스벌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남북 관계, 한일 관계의 이병기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또 일본 쪽에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입니다. 비서실장의 역할에 따라서 지지율이 약간 영향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서실장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기는 좀 뭐 그다지 크진 않지만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때 김기춘 실장 등 이 청와대 비서진 라인의 공직기강 문제가 화두가 됐었는데요.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하는 데는 비서실장 역할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번 신임 비서실장 얘기대로 내각 중심으로 그리고 그림자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에 이제 비서실 회의가 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 조그만 이 테이블에서 실무형을 하는 그런 모습도 강조하는 거 보면 조용한 그리고 그림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론의 관점에서만 본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소인정입니다. 이 소통과 정책인데 인사는 비서실장이 그냥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소통인데 소통에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직을 첫 번째로 추스릴 수 있는 역할이 부여되고 그다음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감을 내줘야 되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알려져야 되는데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의 초점이 맞춰지고 주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통령의 정책이 전혀 홍보가 되지 못했거든요. 중요한 소통 중에 하나는 바로 정책 홍보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홍보 특보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비서실장이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챙겨서 대통령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세 요인 중에 두 요인 이 소통, 정책 홍보 그리고 정책의 어떤 속도감 있는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책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제 당청 관계도 상당히 이제 원만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화면을 내 뒤에 그래서 3명의 인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 분은 바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바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이 세 사람 외에 뭐 두 분까지 더 포함을 해서 이른바 FM이라는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지난 그 2005년도죠. 박근혜 이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김무성 현 대표는 이제 사무총장을 맡았었고 예.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시에 비서실장이었었고 아하. 이병기 신 비서실장은 여의도 연구소 고문을 맡았었습니다. 아. 등등 이성원 의원과 유정복 장관까지 있는데요. 뭐 이제 예전에 드라마에서 F4라고 했었는데 F5 예. 혹은 이 5 멤버스라고 지금 아. 일컬어질 정도로 이 5명 정치인의 호흡은 아주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 들어서 증세나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당정청 간의 호흡이 잘 안 맞았던 부분, 신임 비서실장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잘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섞여 있고 예. 야당에서도 박지원 의원이 뭐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임 비서실장만큼이나 또 저희 화면에 또 다른 사람 세 분이 나올 겁니다. 특보단인데요. 특히 정무특보를 3명이나 임명을 했어요. 누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호영 의원, 윤상현 의원, 김재원 의원 3명입니다. 당정청의 소통. 지금 정무수석은 조윤선 수석이 있어요. 근데 정무특보를 3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어떤 이 인사로 해석이 됩니까? 이번 인선의 구조도 보면 이건 역시 대선 국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선 국면처럼 인식됐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30% 초반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거의 60%에 육박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현재로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그리고 파격적인 그런 어떤 전력 투입을 통해서 임기 3년차 성과를 올려야만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대선 국면 때처럼 인사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집권 여당 다수당입니다. 이 법안 통과 없이는 대통령 공약이 이행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야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사불란이라고 하는 4글자 이걸 통해서 마치 대선 때처럼 위기 국면으로 인식해서 모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무수석 한 사람만으로는 절대 태부족이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대거의 어떤 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소통에 인력을 투입을 해서 집권 여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지면서 공약, 국정 추진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일종의 대선 국면의 일종의 구조적, 프레임적인 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거명은 제가 뭐 안 하겠습니다만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뭐 종교계라든가 또는 호남이라든가 또는 뭐 그러니까
넓히는 인맥을 네, 좀 넓혀가면서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이 네. 현 정부의 어떤 약한 고리, 소통과 관련된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짜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최근 들어서 30% 이제 중반,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집토끼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들은 다 열세로 지금 부정평가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런 네. 차원에서 일단 집토끼들 그리고 당내에서도 특히 이제 친이 계열은 많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총선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배 본부장 말씀하셨지만 대선 그리고 총선이 당장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친이 계열은 주호영 의원을 통해서 그리고 친박은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그리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당정을 관계를 고려했을 때 김재원 의원은 굉장히 또 적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3인방을 선임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윤상현 의원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야당과의 관계, 특히 뭐 충청, 요즘 뭐 호남까지 이 횡보를 좀 많은 행보가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뭐 소통이라는 문제에서 아마 그런 쪽에 적임자를 찾지 않았나 하는 얘기도 좀 있는데 특히 이번 정무특보단을 보면은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김재현 의원도 그렇고 TK 지역 대구 경북이거든요.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택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전했던 것은 예. 바로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대구 경북 지역이 결집하고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결집했기 때문에 소폭 상승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제대로 이 고정 지지층부터 결집을 해서 국정 운영에 속도감을 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은 따릅니다만은 인선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현직 의원들을 발탁해서 계속 이제 있다 보니까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정무특보는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인데 현직 국회의원 3명이 정무특보가 되는 데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당 지지율, 시간 관계상 정당 지지율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컨벤션 효과를 봤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소폭이나마 좀 네.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화면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초강세를 나타냈었죠. 2월 8일 전당대회 이후에 30%대를 모처럼 회복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월 셋째 주에 설 연휴 직전에는 0.9%포인트 격차로 새누리당을 앞서는 것 아니냐, 골든크로스의 기대감을 새정치연합이 가졌었는데 지난주에는 당내에서 탕평 인사 논란이 있었죠. 예. 친노 인사들의 사무부총장 인선을 두고 주승용 최고위원이 당무도 일시 거부하는 등 요즘 뭐 최고위원들끼리도 예, 뭐 더 이상 자세히는 말 안 드리겠습니다. 네. 갈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요. 새누리당도 사실 지난주에는 주 중반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좀 그 중반까지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금요일 날 비서실장 인선한 다음에는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주간 집계로는 35.1%,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2%포인트 격차로 아직은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국갤럽 조사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격차가 오차 범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중도층과 무당파층이 지금 요동치고 예.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새정치연합의 지금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번 조사는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그리고 무선 전화와 유선 전화를 50%씩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입니다. 자, 그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새누리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지지율을 보면 지금 30% 중반인데 어떤 조사에서는 40% 초반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사의 방법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화조사냐, 자동응답 조사냐. 또 한편으로는 재질문을 하느냐 여부이거든요. 응답을 하지 않았던 지지정당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응답을 할 때는 예전에는 관성적으로 보수적인 새누리당을 더 선택했던 반면에 예. 지금에는 어떻게 보면 보수층의 결집 강도가 그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반사적으로 새누리당의 어떤 역할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면서 얻었던 반사이익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일관되게 유지돼야만 상승 국면이 가능한데 중장기적인 과제는 이러한 무당층들을 보다 본질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로 돌아서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중도 외연의 학대이지 않겠습니까?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당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개파 논란입니다. 예. 개파 논란에 기역자도 나와서는 안 된다. 친노인 니은자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개파 논란이라는 네 글자는 계속 나온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지지율은 일정 선의 상승 국면에서 여전히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논란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민해야만 이 지지율이 상승 국면으로 가다가 꺾이는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새누리당 그만큼 지지 강도가 낮아진 것이 고정 지지층들이 상당히 이탈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달이 원했던 민생 경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서 대안 정책을 내놓는 새누리당, 그리고 이 정부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지만 자기 목소리를 어떤 주도권 잡기가 아니라 무엇이 국민들에게 더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충분히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난 이후에 새누리당이 이런 부분들을 조언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하는 이러한 어떤 정당의 모습으로 거듭나야만 떠났던 지지층들이 알겠습니다. 되돌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대선 주자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도에는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가 27%로 1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으로 김무성 대표가 모처럼 4개월 만에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네요. 11.8%로 지난주보다 2.8%포인트 상승했고, 박원순 시장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예. 지지율은 0.4%포인트 오른 건데, 김무성 대표가 오르면서 순위가 한 계단 밀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28억 전세 논란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주춤한 상태고요. 반면에 문재인 대표는 지금 컨벤션 효과에 따라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로 6.8%를 기록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28억 전세 논란 때문인가요? 가해동에 있는 공관을 기자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 사진이 있죠. 기자들에게 공개를 한 공관 내부 사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서재 겸 응접실, 회의실이라고 하죠. 서재 겸 회의실이라고 합니다. 이 회의실의 모습을 먼저 공개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응접실이라고 합니다. 역시 책들이 꽤 많이 있네요. 이런 사진들을 이제 기자들에게 공개를 해서 기자들이 촬영을 했습니다. 밖으로 잠깐 나가볼까요? 밖에 사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28억. 이 전세가 28억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28억 전세인데 대권 명당이라는 풍수지리 얘기도 있고요. 가해동을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시민들이 왜 공개를 했는지부터. 납득하기가 힘든 것이 저곳이 명당이라면 저곳에 청와대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하하. 구분의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국민들의 비판과 시민들의 비판이 있다는 것인데요.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지금 문재인 대표의 반토막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박원순 다음을 잃었다는 것이거든요.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많은 시민들이 공감했던 이유는 바로 서민적인 이미지와 갈등 조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서민적이었다는 이미지가 28억 호화전세 파장이 일어나면서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갈등 관리라고 하는 부분도 서울시 교향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시 헌장 관련된 부분에 갈등을 겪으면서 과연 조정 능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다음을 유지해야만 대권 후보로서 상당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이 상당히 정당 중심으로 결집하기 때문에 원외에 있는 박원순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서울시장이면서도 서울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는 성공적인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 시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 하우스 이펙트, 이 바로 내 집 효과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것이 없다면 자기 대권도 성공적인 서울시장의 성공 가도도 없다는 점에서 가해동 집의 이미지를 과연 어떻게 이 시민들에게 우선 설득력 있게 전달될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하우스 이펙트, 그러니까 내 집 효과라는 거는 서울시장 출신이 대선에 나서려면 적어도 서울 시민들한테는 탄탄한 지지율을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측면. 한 가지 참고 사례를 들면은 2000년입니다. 이 아들 부시 대통령과 맞섰던 것이 엘고 부통령이거든요. 이 바로 제 부시, 이
이 조지 아들 부시의 동생이 플로리다 주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표 결과가 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대선에 졌다는 말을 하는데 바로 자기의 고향이 테네시에서 이겼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왜 테네시에서 못 이겼을까요? 자기의 고향인데. 그것은 바로 내집 효과를 충분히 못 누렸던 전략적 패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박원순 시장은 서울 시민에게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도 있고 대권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분석해 주시죠. 일단 왜 공개를 했는지 뭐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그 뭐 나름 이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이제 변명거리가 있을 텐데요. 일단 방금 이제 박원순 다운 얘기하셨는데 진보층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었는데 전국 평균 지지율 정도로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고 야권 지지 후보이면서도 이제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도층도 좀 하락했고 진보층에서도 지금 하락한 부분 이런 부분들 박원순 시장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시점 자체도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할게요. 네. 리얼미터에서 왜 그 전국 시도지사별 그 네. 지지도를 따로 조사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박원순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상위권입니까, 중위권입니까? 박원순 시장이 사실 이제 여야 차기 주자에서는 상위권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예. 17개 시도지사 평가에서는 상위권 중에서도 약간 밀리는 한 중위권 중에서도 상위권 정도, 한 중상위권. 8, 9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죠. 예, 네.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 두 분이 지적해 주신 박원순 시장의 숙제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일단 집토끼부터 단단하게 잡아놔야겠죠. 자,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